1979년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 등장합니다. 기동사 건담.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 중 건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건담은 유명한 작품을 넘어서 일본 콘텐츠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일까요? 왜 이 작품이 기존의 로봇물과는 다른 거대한 문화적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 왜 건담이 시대의 혁명이 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연합군 GHQ의 점령하에 놓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에선 이러한 문화 사조가 생겼죠. 첫 번째는 반전입니다. 전쟁 중에 일본은 군국주의 영웅을 찬양하는 콘텐츠만 만들었지만 패전국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지요. GHQ의 검열하에 군국주의 선전 콘텐츠는 금지되었고 전쟁의 상처를 반성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콘텐츠가 환영받는 가운데 애니메이션도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입니다. 1955년 미국과 일본은 미일 원자력 연구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의 일환이었죠. 문제는 일본은 불과 10년 전에 원자탄으로 공격받은 나라, 즉 일본 국민들에게 원자력은 평화는커녕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공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인류를 구한다는 식의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은 원자력을 사용했죠. 이 두 가지 사조가 효과적으로 맞물린 작품이 1963년작 철환 아톰이었습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이 작은 초이는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정의의 사도였죠. 1963년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협력으로 건설된 일본 최초의 동력 실증로가 가동한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여하튼 이 아톰이 히트하면서 또 다른 스타일을 낳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기술과 산업의 재건기간, 아직 일본이 전후 상처에서 복구되기 전이었죠. 산업에 필요한 예산도 모자란 가운데 문화산업에 들어갈 예산, 자본이 많을리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방송사에는 수입 애니메이션이라는 더 싸고 품질 좋은 대안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제작사는 우선 수입 문화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은 초당 3프레임에서 8프레임 정도로 제작되었고 변신 로봇물의 합체 및 출격신, 필살기, 그리고 폭발하는 신 등을 계속 반복하는 뱅크신이 태어나게 되었죠. 이런 방식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기본 틀이 됩니다. 철환 아톰이 히트하면서 로봇물은 주류가 되었고 이후 마징가 제트, 게타로보 등이 데이트를 하면서 일본에선 슈퍼로봇이라는 장르가 태어납니다. 이 장르의 특징은 적은 외계인이거나 초자연적인 존재였기에 정의가 뚜렷했다는 것이죠. 이는 이야기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현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만들면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만 가상의 존재를 적으로 만들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 무작정 악당으로 묘사하기 부담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총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TV판을 주로 만들게 되는데 이러면 짧은 이야기도 여러 편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나쁜 박사를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다는 이야기를 몇 등분하고 그 사이에 나쁜 로봇과 싸우는 이야기를 몇 편씩 끼워 넣는 겁니다. 즉 짧게 끝날 이야기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로봇물 사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992년 CIA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짜가 아니었죠. 미국의 돈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가는 일본의 안보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미일 안보 조약을 추진했고 이에 일본의 대학생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라 극단적인 세력, 적군파 같은 극단 좌파 운동도 태어나면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됩니다. 이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일본 사회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세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의 취업을 막아버리면서 그들은 낮은 급여와 장시간 노동의 3D 업종인 애니메이션 업계로 몰려가게 되지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고 야스히코 요시카즈는 학생운동의 대부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일본 로봇물이 이후엔 반전, 반핵, 일본 제국주의의 책임을 논하게 된 것입니다. 아톰의 아버지 데즈카 오사무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작품을 만들었지만 그 과학기술의 아름다움만을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나 윤리적 딜레마를 끊임없이 다뤘고 후배 창작자들은 이를 끊임없이 계승했죠.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1974년작 우주전함 야마토였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공감과 호응을 얻으며 당시 일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폐허가 된 지구, 외계에서 온 적과의 싸움, 이게 일본의
어떤 면을 보여준 것일까요?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굴욕감,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차가운 시선, 전쟁에 대한 공포,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이런 사회적 딜레마는 야마토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지구가 패전한 뒤 폐허와 절망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는 전후 절망에 빠진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작품이 줄기차게 노래하는 반전 메시지는 이렇게 겨우 부활했으니 이제 전쟁은 그만하자는 메시지, 그리고 전범국의 상징인 야마토가 평화를 지키는 내용은 일본을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은 그리 흔하지 않았죠. 일본 대중들에게는 복잡한 역사 서사보다는 극도로 단순화된 선과 악의 대립, 판타지적 요소가 더 잘 통했습니다. 즉 국가의 책임을 묻거나 제국주의를 비판했던 애니메이션은 드물었던 겁니다. 이를 더 세련되게 다루되 책임의식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다룬 사람은 토미노 요시우키의 롤모델인 나가하마 다다오였습니다. 그는 마징가 제트가 묘사한 반전 메시지, 슈퍼 로봇물의 방법론을 진화시켰죠. 제작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벌어진 악당이 보내오는 로봇들과의 싸움. 나가하마는 이 과정의 단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이 이 과정에서 계속 고뇌하고 갈등하는 모습, 후에는 적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과정까지 그리면서 로봇을 아이들의 장난감에서 드라마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전투로 매화를 떼었다면 나가하마 다다오는 이를 드라마로 채운 것이죠.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기 감독은 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건담이 이런 사조를 이어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결과적으로 건담은 제한된 예산하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위한 집착, 그리고 기존의 작품들이 말했던 여러가지 사고를 계승하게 됩니다. 1979년작 기동사 건담은 기존의 슈퍼 로봇물과는 달랐습니다. 기체는 소모품이었고 병기였으며 나아가 인간의 욕망과 이념의 도구였습니다. 초타부터 인류의 희망이었던 원자력 에너지를 잘못 다루면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그리면서 전쟁을 단순한 흑백 대립이 아닌 욕구를 가진 존재들 간의 갈등으로 묘사했죠. 감독 토미노 말합니다. 전쟁은 양쪽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기존 공식이라면 연방은 선, 지오는 악이 되어야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공식을 부숴버립니다. 주인공 아무로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 투입됩니다. 피나미님에도 파일럿이 없기에 종전 때까지 적과 싸워야 하죠. 이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일본 태평양 전쟁 말기 실제로 존재했던 청소년 병사들, 그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었습니다. 적도 단순한 악이 아니었죠. 아무로의 라이벌 샤아즈나블, 그는 악당이었지만 철저한 악당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고 나름의 정의가 있었죠. 관점에 따라선 그의 정의가 옳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는 샤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원 공국 자체가 기존의 외계인이나 적세력과는 달리 스페이스 노이드의 독립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이념과 명분을 가졌으며 람바르처럼 적이지만 매력적인 인물 등이 등장하면서 팬덤이 연방과 지온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일 만큼 지온은 단순한 악이 아닌 또 다른 서사를 가진 집단으로 그려졌죠.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서사와 서사의 대결. 건담은 이 대결을 기존 작품에는 없던 수많은 다양한 인물들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풍부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로봇 전투씬을 줄이고서도 이야기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었죠. 이렇게 건담은 로봇의 매력만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인물의 드라마가 이야기를 어필하는 장르, 리얼 로봇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열풍을 보고 건담의 제작사인 썰라이즈는 철저한 리얼 로봇물인 태양의 엄니 더그램을 만들었고 건담의 스폰서 중 하나인 반다이의 경쟁사 다크라는 장갑기병 보존주를 만드는 식으로 이후의 작가들은 전쟁과 관련된 정치 그리고 사회적 요소를 담는 작품들을 만들어가면서 리얼 로봇의 세계관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건담은 시대의 상을 정확히 반영했죠. 1979년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직전 그리고 미중 수교 등이 벌어지면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됐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식민지와 지구연방의 갈등은 단순한 일본 내외의 문제를 넘어 패권의 균열 속 국제정치 비호로 확장되지요. 오스카 에이지, 아즈마, 히로키 등은 건담이 세계 질서의 축소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리얼리즘은 토미노 감독만이 만든 것이 아니었죠. 캐릭터 디자이너 야스히코 요시카즈는 소년 만화의 전형성을 탈피한 성숙한 작가로 각 인물이 가진 고뇌를 비추었고 오코라 쿠니오의 메카 디자인은 실제 군사공학의 비례, 기계작동의 논리를 반영하며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이는 70년대 일본 산업기술의 엘리트 계층의 미적 감수성과도 맞닿아 기술자의 정체성 회복과도 맥락이 이어지죠.
하지만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던 탓인지 방영 당시 건담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방영도중 입소문을 타면서 1980년에 출시된 144분의 1 건담이 인기를 모으면서였지요. 이는 단순한 완구의 성공이 아닌 합의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존의 완구 로봇과는 달리 시청자가 직접 조립하고 도색하는 건프라는 리얼한 병기란 건담의 설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전쟁에 참여하며 건담을 정비한다는 느낌으로 건프를 만들었죠. 이는 작품의 서사가 캐릭터 상품에 녹아드는 IP 라이프 사이클의 최초의 사례로 서사, 디자인, 모델키트 팬덤이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믹스 산업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문화산업의 효시기도 했죠. 이 작품은 재방송과 프라모델의 인기를 얻고 부활했습니다. 1981년부터 개봉된 극장판 3부작이었죠. 이는 TV판을 재편집하고 완성도를 높여 작품의 재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981년 극장판 1편 개봉 이래 신주쿠에 모인 팬들이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신세기 선언을 통해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용이 아닌 훌륭한 대중문화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야마토로 인해 어렴풋이 떠오른 성인 고객, 그들이 팬덤 문화의 존재를 일본 사회에 각인시켰으니 어떤 의미에서 건담은 지금의 애니메이션 문화 산업의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등장한 소비자들은 오타쿠 문화를 만들었고 이후 팬들이 자신만의 상상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런 해석이 설정 분석, 동인지, 아니메주 같은 전문지에 실리면서 수용자의 창작 참여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코미케의 시작이 되었죠. 건담은 전쟁을 단순한 선악 대립으로만 그리지 않고 서로 다른 입장의 갈등이 얽힌 구조로 묘사했고 이런 묘사가 일본 내에서의 전쟁 책임, 침략 행위의 원인,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문화 사조를 또 다른 크리에이터가 개성하면서 전쟁에 대한 책임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됩니다. 하지만 건담엔 다른 면도 존재하죠. 군사주의적 이상 혹은 기술 숭배를 상징하는 문화 코드이기도 했던 겁니다. 즉 건담은 일본 사람들이 가진 죄책감을 덜어주는 역할과 기술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을 긍정하는 역할, 전쟁에 대한 책임을 한꺼번에 묻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후자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애니메이션이 노래했던 반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성세대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만은 비주류 문화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거대한 문화계층을 이루고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움직일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반전, 반핵, 일본 제국주의 비판이란 주제가 정부나 보수 세력 눈에 거슬리게 된 것이죠. 이런 불편한 시각은 정치권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역사적 책임 때문에 건담은 전범국의 자기 정당화 가능성, 전쟁 책임 회피 담론의 기재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건담은 한국, 중국 등 일본에게 시달렸던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냥 편한 작품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야마토를 비롯한 일본의 반전 작품 전반이 가진 이중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뉴타입이라는 개념은 건담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주 환경에 적응하여 탄생한 공감 능력이 극도로 발달한 신인류. 토미노 감독은 이를 통해서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 라는 희망적 대안을 제시했죠. 이념을 넘어 교감하는 아무로와 라라의 모습은 건담을 단순한 전쟁물을 넘어 철학적 SF로 격상시킨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런 이념과 정의의 충돌, 뉴타입이란 개념에 담긴 진화론적 휴머니즘은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이어진 포스트 휴먼적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담이 일본 내에 던진 여러가지 메시지는 해외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죠. 그들이 겪는 시대적 상황은 거의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 건담이 주는 반전의 메시지가 다가온 것입니다. 다만 그 반발 또한 컸습니다. 앞서 말했듯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권은 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에선 이를 직설적으로 건드린 작품은 투자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예로 토미노 감독이 제국주의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한 린의 날개는 제작비 투자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고 완구를 팔아서 수익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제작해주겠다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건담은 토미노 감독의 손을 떠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건담은 반전을 노래했습니다. 비록 퍼스트 건담처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요. 철혈의 오펀스는 아동병사, 계급 갈등, 피지백의 증거와의 투쟁을, 더불어는 테러, 무력 개입, 외교적 협상과 군사행동 간의 갈등을, 성에 마련한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계급사의 모순을 다뤘죠. 이런 식으로 건담의 IP는 지속적으로 갱신되며 시대의 정치사회 이슈를 말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한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전쟁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건담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히트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더 복합적이고 윤리적인 서사, 현실적 감성을 갖추며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죠. 또한 일본에게 있어 건담은 이끼보다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설득력 있게 던졌기에 건담은 혁명이 되었고 문화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작품이 된 것이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